자, 14번. 요즘 정책은 여러분들이 점수들이 잘 나오네요. 13, 14 이런 거 보면 많이 보던 건 점수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입의 공급이 부족. 요즘 이런 현상 많죠. 시장에 실패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는 적정한 양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택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는 근거가 되죠. 1번 맞는 질문이고, 2번 국가는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개발이익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환수할 수 있죠. 그래서 13번의 2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자, 작년 시험에 개발 이익 환수 제도의 개념을 출제했거든요. 그러면 개발 환수 방법은 여러분이 우리 과세적 방법, 토지 거래 시에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지금처럼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다든지 토지 비축제도, 공영개발 이런 건 다 무슨 거죠? 비과세적 방법. 두 개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정부의 시장 개입에는 공공주택을 직접 생산 공급을 하기도 하고, 또 주택의 거래나 배분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투기지역을 지정함으로써 거래나 배분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 자, 행복주택은 공공주택입니다. 여러분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간접이 아니라 직접 개입해요. 공공주택이잖아요. 직접 개입을 하는 방법. 4번 정답입니다. 자, 이 공공토지 비축제도인데,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또 우리 많이 나오는 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느냐, 또는 시장기구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또 소기의 정책 효과를 달성하느냐, 간접 개입이 있어요. 요거 시험에 매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년 출제를 하고 있는데, 우선 직접 개입의 대표적 또 우리 수단이 거기 5번 지문에 뭐가 나오죠? 토지 비축제도 또는 토지 은행 제도입니다. 토지 비축제도 또는 토지 은행 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토지를 매입을 한 후에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적절한 때 이를 매각을 민간에게 하거나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 토지 비축 제도에 뭐가 나와 있죠? 개념. 자, 여러분 올해 시험에는요, 작년에는 토지 비축 제도 1번부터 5번까지 5 지문을 다 구성했는데, 올해는 요 개념이 좀 중요해요. 개념. 그러니까 비축은 현재가 아니라 뭐를 위해서 비축? 미래의 용도를 위해서 비축하는데, 개발된 토지가 아니라 논, 밭, 임야 등과 같은 미개발된 토지를 대량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토지 시장의 안정. 자,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할 우리 수요, 공급 조절용으로 비축한다든지 아니면은 공공 개발용으로 우리는 비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 비축 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아 현재 수행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내에 공공토지 비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5번 맞는 지문이고요. 14번 문제로 갑니다. 자, 장기 전세주택을 묻죠. 자, 장기 전세주택도 무슨 주택? 행복주택처럼 공공주택입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지원받아, 자, 밑줄은 전세계약의 방식, 밑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전세계약의 방식입니다. 자, 2번, 3번인데 여러분 올해 시험에 임대료 규제는 좀 공부 많이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원래 정답 지문이 임대료 규제에서 많이 내죠. 자, 우선은 2번 우리가 3번 지문을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자, 임대료 규제를 보게 되면은 우선은 어떻게 돼요? 임대료 규제에 있어서 단기는 임대주택 공급이 뭐가 돼요? 고정이 되어 있고, 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동하기 어려워서 키울기는 좀 급해요. 자, 이 점이 바로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이 시장의 균형 임대료죠. 자, 이 임대료가 너무 높으니까 규제를 하는데, 단기에서 장기로 가면은 계약 기간이 끝나서 또 수요가 늘어나니까 완만하고 공급은 변하죠. 우상향을 하죠. 자, 이런 형태가 주어지는데, 문제는 이 임대료가 너무 높으니까 이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하죠. 규제 임대료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공급량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제 임대료 하에서 규제를 하니까 수요량은 이전보다 약간 많아졌어요. 그래서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은 상태를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초과 수요. 그러면 단기에는 초과 수요가 이만큼인데 장기로 가면 달라지죠. 자, 수요량은 단기보다 더 많이 증가하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돼? 임대인은 손해를 보기니까 임대주택 시장에 자금 투자를 기피하면서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공급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사회에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이다 보니까 초과 수요가 이만큼 더 커요. 그래서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가 더 어떻게 돼요? 발생하죠. 그래서 이러한 초과 수요는 뭐를 형성한다? 장기적으로 암 시장이 형성된다. 작년 시험의 정답이 초과 수요인데 시험에는 과잉 공급으로 출제했습니다. 초과 수요입니다. 2번 맞는 지문. 3번 우리는 장기로 가면은 이 공급량 수준에서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인데 오히려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더 높아서 장기로 갈수록 상당히 불리해요. 그래서 암시장 임대료, 규제 임대료, 임대료 빨간, 노랑 두 개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임대료에 대한 뭐가 형성된다?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 이게 3번 질문. 하여튼 여러분이 임대료 규제는 주의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4번 정부가 저소득층 임차 가구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은 해당 주거 서비스가 정상재. 그럼 정상재면은 여러분 임대료 보조받아서 소득이 증가하면 정상재면 소비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정상재니까 소비 늘어나죠. 감소한다고 하면 안 돼. 정상재니까 소비는 뭐한다? 증가한다. 증가한다. 4번 정답. 임대료 보조를 받은 저소득층의 주택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자, 여러분이 저소득 임차인이 임대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조받으면요, 현금 보조액만큼 뭐가 높아요? 실질 소득이 높아지면은 임대주택 소비가 늘어나요. 이것은 소득 효과야. 또 여러분이 뭐가 돼요? 또 보조를 받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보조받게 되면은 또 임대주택에 있어서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셈이 돼서 또 임대주택 소비가 또 늘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런 효과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인데, 그래서 보조를 주면은 다른 상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고 임대주택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싸니까 임대주택 소비가 늘어나는 뭐가 있다? 대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자, 15번
여가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많이 틀리대요. 안 풀어보다가 또 풀면 또 틀린가 봐요. 자, 여과는 뭐죠? 필터링 과정이라고 해요. 이 필터링 과정인데 여가가 좀 용어가 어려워요. 주택의 무슨 형상? 순환. 그런데 순환하는데 주택은 고정되어 이동을 할 수 없는데 순환이라는 것은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를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빈집, 공가가 있어야 이사를 가요. 그래서 공가가 연쇄적으로 나타나야 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가의 연쇄가 주택 여가 과정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공가, 빈집의 발생은 주택 여가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다. 1번 맞고 2번 여가 과정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택의 질적 수준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가 과정은 크게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향 여가. 여러분 시험 문제 보면요, 이 상향 여가와 또 뭐가 하향 여가가 상당히 자주 나오죠, 개념. 자, 그리고 주거 분리는 도시 내에서 고소득층, 저소득층 분화가 되어 소득 계층이 분화돼서 거주하는 형상, 개념이죠. 그러니까 도시 내에서 고급 주택지역과 저급 주택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거 분리 형상은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형상입니다. 3번 개념 맞습니다. 4번 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주택 시장에서는 이 모든 소득 계층의 소득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경우에 고소득층을 겨냥한 신규 주택 공급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신규 주택 공급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신규 주택을 공급하면요, 여러분 노후화된 고급 주택 지역에 노후화된 주택에 살고 있는 고소득층이 신규 주택으로 이동을 해. 이동을 하면요, 요 살던 주택은 어떻게 돼? 고소득층이 이 노후화된 고급 주택에 살던 이 주택은 누구에게? 한 단계 낮은 소득이 여기로 이사를 또 와. 그럼 또 여기 또 비잖아요. 또 비면 또 이거보다 소득이 낮은 계층이 또 이사 와. 그래 이렇게 소득 낮은 계층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주택으로 이동하니까 계속 연쇄적으로 이동이 일어나요. 주택 질적 수준은 원래의 수준과 동일해요. 변화가 없어요.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끝에 뭐가 중요한 거다? 유지. 모든 가구들의 주거 수준이 뭐가 돼? 유지되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거든. 이렇게 유지된다. 유지가 포인트. 맨 끝에.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고급 주택 지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여러분 고소득층이 어떻게 돼요? 주거 환경이 좋은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요, 뭐죠? 노후화지역, 고급 주택 중에서 노후화된 주택은 누가? 저급 주택에 사는 저소득층 가구가 아까 이사를 와야 되니까 들어오는 걸 뭐죠? 침입이잖아요. 침입. 뭐에 따르는? 하향 여가에 따르는 뭐가 발생한다? 침입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향이 아니라 무슨 여가? 하향. 하향 여가에 따르는 침입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점점 계속 들어오면 뭘로 점점 들어오면은 이 지역이 저급주택 지역으로 바뀌는 현상을 천이라고 하죠. 자,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고급 고가주택이 물리적 기능적으로 쇠락해서 저소득층으로 넘어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하향 여가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가 과정이라면 뭐를? 하향 여가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5번 정답. 상향이 아니라 하향. 상향은 여러분 여기 재개발 많이 하나요? 그게 상향이잖아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저급
저가주택이 수선을 할 거 아니에요. 재개발한다든지 철거를 하든 뭐를 하든 수선을 하든 뭐를 한다. 재개발하면 가격이 비싸죠. 저소득층 못 들어오죠. 누구한테 가야 돼? 고소득층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상향여과지. 여러분 재개발하는 건 상향여과. 자, 16번 부동산 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내용입니다. 자,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중과되면은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떠넘기죠. 전가될 수 있습니다. 1번 맞고,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다.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다. 그럼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공급 곡선이 더 탄력적이면은 그림을 그리면 이런 형태의 그림. 이런 형태의 그림에서, 자, 여러분 그림은 이해를 돕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요. 자,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해서 새로운 균형점에서 뭐죠?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수요량과 공급량, 거래량은 감소한데, 이렇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떠넘겨.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렇게 넘기는 것은 누가 부담하죠? 수요자가 부담하고. 그럼 이 세금, 수직거린 세금의 요 부분, 요 파란 부분은 누가 부담한다? 우리는 공급자가 부담. 누가 많이 부담하죠? 수요자가 많이 부담하잖아요. 수요자가 많이 부담해요. 그래서 공급이 탄력적일 경우에는 공급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하기 때문에 뭐다? 유리하다. 그래서 항상 탄유. 요거 꼭 기억해야겠죠. 이런 그림 안 그려도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탄유. 탄력적일수록 세금을 적게 부담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2번 정답. 3번 거래세 부과는, 여러분 거래세를 부과하면요, 여러분 소비자도 세금을 부담하니까, 여러분 거래세 보면 소비자도 세금 부담하니까 불만, 생산자도 세금 내니까 불만. 예? 그럼 요 소비자 공급자가 내는 건 정부가 조사로 가져가.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사회에서 없어지는 게 있거든요. 요 노란 부분은 없어지거든요. 이게 바로 뭐라고 하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해요. 이렇게 세금 부과하면요, 경제적 순손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사회적 후생이 뭔다? 감소해요. 그래서 경제적 후생, 순손실이 이렇게 감소를 가져오게 돼요. 3번 맞는 질문. 4번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밑줄은 토지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 밑줄. 요거 2번 정답 물었는데 시험에는요,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 부과, 요걸 2번 출제했어요. 항상 주의를 해야 될 지문이고. 자, 5번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누구의 이론이냐 하면요, 헨리 조지의 이론인데, 토지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공급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 고정이 되었을 때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량은 변하지 않는다. 항상 여기 주의해야 돼요. 세금을 부과하면은 이렇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감소하는데,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수직선이기 때문에 공급량 자체는 변화가 없다. 이때 우리는 공급량이 변화가 없으면은 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 초래하지 않는데, 이럴 때를 우리는 토지세에 뭐가 발생한다? 중립성이 우리가 발생한다고 해요. 중립성. 우리 경제론에 이런 것들이 화폐의 중립성이라는 것들이거든요. 금융시장의 실물에 영향을 안 미치면 중립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외국을 초래하지 않는 이건 토지 세금의 중립성이라고 해요. 자, 용어 하나 더 배우셨습니다. 17번 문제. 자,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투자 금액 대비 차익비율. 여러분 거기 또 용어로 쉽게 LTV로 주어졌어요. 자, 투자 금액이 뭐죠? 부동산 가격. 자, 투자 금액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차익금. 여러분 차익금이 바로 뭐죠? 대출금이죠. 요 비율이 뭐다? 높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 투자 금액 대비 뭐가 높아요? 우리는 대출금이 높죠. 그러면은 투자에 뭐도 커진다? 지렛대 효과도 뭔다? 커진다. 지렛대, 레버리지 효과 커진다. 이 지문 또 자주 내죠. 여러분 대출금이 이전보다 많아지면 또 원리금 상환 부담도 뭐 높아진다는 거. 자, 2번 유동성 위험인데 여러분 투자의 위험에서 올해 개념 출제 유형 나오거든요. 좀 주의해 두시고 유동성 위험이란 대상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유동성 위험 개념을 묻는 내용이죠. 맞는 지문입니다. 자, 3번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어떻게 돼요? 상승을 한다. 자, 한번 볼까요? 자, 3, 4번 지문을 한꺼번에 설명하는데 요구 수익률은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무위험률에다가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을 가산한 건데, 자, 거기에 어떻게 돼요? 4번에 보시면 위험 할증률이 요거 오르면 뭐도 오른다? 요구 수익률도 올라요. 4번 정답이고요. 또 무위험률,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또 요구 수익률도 또 올라. 이 얘기죠. 자, 그런데 이때 요 위험이죠. 이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 이 위험이 뭐죠?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인 체계적 위험인데 요 얘기죠. 3번에 체계적 위험인 요거 체계적 위험이 뭐다? 증대됨에 따라 요구 수익률 뭐 한다? 상승한다. 3번도 맞는 지문. 뭐 3, 4번이 같은 의미예요. 그 말을 좀 바꿔놨지. 자, 4, 5번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자, 여러분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에 영향을 주는 요소 뭐가 있어요? 영업 경비, 공실률, 임대료 뭐 이런 게 있죠. 요거는 독립 변수야. 그리고 수익성은 무슨 변수? 종속 변수. 수익성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분석함으로써 그 요소의 영향을 검토하는 5번을 우리 뭐라고 하죠? 민감도 분석.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나오면 무슨 거죠? 회귀 모형을 가지고 분석합니다. 무슨 모형을 가지고? 회귀 모형을 가지고 분석을 한대. 이 민감도는 우리는 회귀 모형에서 회귀 개수를 말하는데 민감도가 높을수록 그 투자의 위험도 높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18번. 자, 대상 부동산에 있어서의 시장 가치가 5억 원. 시장 가치가 부동산 가격입니다. 시장 가치 부동산 가격 5억인데 기대 수익을 예측한 결과 다음 표와 같았다. 기대 수익률 얼마냐? 자, 우선 순 영업소득의 기대치를 구해야겠죠. 자, 순 영업소득의 기대치, 기대값, 평균값은 얼마냐? 자, 금리가 인하될 경우는 얼마죠? 금리가 인하될 경우에 1억 원. 금리가 불변일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 그리고 금리가 인상될 때는 8천만 원이 주어졌다.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여기서 뭐가 나오죠? 우리는 사상이 발생할 확률 50%죠. 금리 인하될 경우 100%에서 50%고, 여기는 불변은 100%에서
30%. 여기는 100%에서 20% 금리가 인상될 확률. 가중친 확률을 곱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얼마죠? 5천만 원. 5천만 원이고, 이건 얼마? 3,600만 원. 3,600만 원이고, 이거는 1,600만 원. 다 더해줬더니 얼마죠? 1억. 1억 200만 원이 돼요. 순영업소득의 기대치.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 뭐를 구하는 거?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구할 땐 분모는 뭐죠? 부동산 가격, 투자 금액. 자, 분모는 투자 금액, 부동산 가격인 시장 가치 얼마다? 시장 가치 얼마? 5억 원에서 순영업소득의 기대치가 들어온다. 얼마죠? 1억 200만 원이 들어오면 되는데 퍼센트로 가죠. 자, 여러분 율은 퍼센티지니까 곱해줬더니 몇 프로? 20.4%. 1번 정답. 19번.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는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과 뭐 사이냐면 플러스 1 사이에 있는데, 지금 플러스 1일 경우에는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죠. 자, 플러스 1일 경우에는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가 없다. 이건 없어요. 그런데 위험 분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2번.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 자, 여러분, 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상관계수가 무슨 값? 마이너스 값이에요. 여러분,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면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값. 서로 다른 방향, 밑줄. 서로 다른 방향은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그럼 서로 같은 방향 하면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위험 분산 효과는 커지죠. 플러스에 비해서 커지는데,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수록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는 뭐다? 커진다. (3번)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포트폴리오가 다른 투자자에게는 최적이 아닐 수 있다. 자, 이거죠. 위험과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자, 이게 주어진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 자, 여러분 4번 지문에 보면 주어진 동일한 위험. 자, R2라는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요거죠. 여기만 선택 가능하죠.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곡선을 우리는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프론티어 또는 효율적 투자선인데, 이 효율적 프론트는 그림에서 보듯이 뭐죠? 우상향을 하죠. 자, 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여기 바로 무차별 곡선이에요. 자,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접하는 점이 바로 투자자의 기대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우리는 최적 포트폴리오인데,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면은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급하면은 뭐다? 요거는 우리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입니다. 그러면은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요게 최적이고, 보수적인 요게 최적이 아니라 요게 최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포트폴리오는
다른 투자자는 이게 최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최적이지. 왜냐? 무차별 곡선이 서로 뭐 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 4번 맞는 질문이고 5번.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의 체계적 위험은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거 불가능. 제거 가능이 아니라 제거 불가능.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20번. 대출기간 15년, 연간 이자율 10%,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자, CPN,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5천만 원을 대출받은 경우에 5년 후에 미상환 대출 잔액을 구한다. 자, 여러분이 한 번도 안 풀어봤으니까 현재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15년. 자, A는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니까 A는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근데 5년까지는 뭐였다? 갚았어. 자, 5년 후에 뭐를 구한다? 융자 잔고, 미상환된 원금, 미상환 대출 잔액 구합니다. 그러면 6년이 5년 쪽으로 할인해 들어와야죠. 5년 중도 상환 시에 얼마 구하냐? 5년 시점으로 할인해야 돼. 그럼 얼마? 기간이 1년이에요. 1 플러스 0.1ms 1스. 그럼 7년 차도 할인해 들어옵니다. 기간이 몇 년? 이자율은 10%니까 기간 2년 재고 들어오면은 15년도 할인해 들어옵니다. 얼마? 몇 년? 10년. 자, 그러면 A라는 공통인수를 묶어내면은 1 플러스 0.1의 1승분의 1 가서 마지막 1 플러스 0.1의 10승분의 1인데 이게 뭐냐? 자, 매 기간 동일한 금액. 자, 여러분 매 기간 동일한 금액 A1을 5년 현재 중도 상환 시점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을 구해주는 이 개수를 중도 상환 시점에 일시불로 구해주는 개수를 연금의 현가 개수 10% 몇 년? 10년. 10년은 뭐죠? 중도 상환 시점에서 만기까지 남아있는 무슨 기간? 잔여 기간에 연금의 현가 개수에 뭐를 곱해주면? A를 곱해주면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를 구하라? 미상환 대출 구하는데 잔금 비율은 얼마? 잔금 비율은 대출금에서 미상환된 원금, 융자 잔고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예? 잔금 비율은 그러면 융자 잔고 요걸 구하는 거죠. 융자 잔고는 얼마? 융자 잔고는 대출금 얼마죠? 지금 문제에서 대출금 얼마? 5천만 원. 대출금 5천만 원에 뭐를 곱해주면 돼? 잔금 비율을 곱해주면은 융자 잔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잔금 비율은 얼마? 대출금 A는 원리금 상환액에 뭐를 곱해주면? 대출금은 원리금 상환액 A에 연금의 현가 개수인데 10% 몇 년? 15년. 이때 15년은 대출기간 만기를 얘기하고 융자 잔고는 A 플러스 연금의 현가 개수 10% 몇 년? 10년. 이때 요 10년은 중도 상환 시점에서 만기까지 남아있는 잔여 기간이야. A는 약분되니까 요것이 잔금 비율이죠. 그러면 5천만 원에 잔금 비율 얼마? 분모 얼마? 그 C 분자 B 요게 들어오면 되지. 1번 정답. 21번
대상 부동산의 순영업소득은 자, 연평균 임대료가 얼마죠? 5,000원. 자, 5,000원. 연간 평균 임대료인데 연면적은 1,800제곱미터에다가 뭘 곱해준다? 곱해주는 것은 유효 임대 면적 비율은 80%, 연면적 대비 80%, 0.8을 곱해주면은 여기에 72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뭐죠? 가능 총소득. 가능 총소득. 자, 그럼 가능 총소득에서 뭐를 뺀다? 우리는 평균 공실률 몇 프로? 10%. 720만 원에 10%를 해주면 72만 원을 공제를 해주면 뭐가 나오죠? 유효 총소득이 648만 원이 나오죠. 영업경비는 유효 총소득의 또 몇 프로? 우리는 50%를 곱해줬더니 324만 원이 나오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영업경비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 감가상각비 포함됐어요. 얼마? 100만 원.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게 지금 요 값이 무슨 값이야? 지금 이 값이 324만 원 영업경비거든요. 영업경비는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감가상각비가 324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빼줘야 돼. 감가상각비를 제외해 줘야 돼요. 얼마? 100만 원을 제외해 줘야 돼. 감가상각비를 제외를 해주면은 돼요. 그럼 얼마? 224만 원이 되겠죠. 그럼 648만 원에서 220 빼니까 얼마? 224 빼니까 424만 원이 순영업소득. 2번 정답. 자, 22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튼 것은 투자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은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죠. 순현재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은 되는데 뭐는 안 돼요? 회계적 이익률법은 안 돼요. 회계적 이익률법, 단순 회수기간법은 정통적 분석기법으로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회계적 이익률법이 들어가서 틀린 지문. 1번 정답. 자, 2번 순현재 가치가 영인 당일 투자일 경우에, 자 여러분 순현재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데 제로다. 제로면 뭐죠? PV와 I가 서로 같죠?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얼마?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누는데 서로 같으니까 1이 돼요. 1번. 2번 맞는 지문. 3번 내부 수익률법에서, 자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이 자본 비용인 요구 수익률인데 여러분 평균 투자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 크면은 뭐죠? 투자를 채택하고 작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 3번 설명. 4번 순현재 가치법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내부 수익률법으로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 맞는 지문인데 또 반대로 역으로 갑니다. 내부 수익률법으로 타당성 있는 사업이 순현재 가치법으로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야. 그럼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수익성 지수에서 5번 지문 보면요. 수익성 지수는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때는 항상 뭐를 기준? 1을 기준 판단.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금 유출의 현가보다 크니까 투자를 뭐 한다? 채택을 해요. 항상 뭐를 기준? 분모 분자로 주어지면 1을 기준.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인데
자, 4번 지문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A 투자안에 순현가 곡선이 주어졌어요. 자, 내부 수익률 M, 요구 수익률 R이다. 자, 요거는 B 투자입니다. 자, 여러분 요 점이 바로 뭐죠?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무슨 거죠? A 투자의 내부 수익률. 이 점은 뭐? B 투자의 내부 수익률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요구 수익률이 R0다. 그럴 때 요거는 뭐죠? B의 순현가. 요거는 뭐다? A의 순현가. 그러면 어느 걸 선택해야 돼? 여러분, 순현가법에서는 뭐를 선택? 순현가가 A가 뭐보다 크다? B보다 크니까 뭐를 선택? A를 선택. 순현가가 큰 A를 선택해야죠. 근데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요구 수익률이 R0인데 여기 A의 내부 수익률, B의 내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하거든요. 그런데 요때는 내부 수익률이 가장 큰 뭐를 선택? 내부 수익률이 가장 큰 뭐를 선택? B. 이렇게 어떻게 돼요? 순현가법 A, 내부 수익률법 B. 어떻게 돼요? 투자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순현재가치법은 A가 타당성이 있는데 내부 수익률법은 A가 타당성이 없잖아요. B를 선택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어려운 지문이에요. 4번 쉬운 지문이 아닙니다. 자, 23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재무 비율과 승수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 동일한 투자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세후 현금 수지가 세전 나오죠. 자, 세전은 뭐예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세후, 현금, 수지, 승수 비교하면은 자, 분자는 뭐를 대상으로? 지분, 투자액을 대상으로 해. 지분. 그럼 예를 들어서 지분이 10억이다. 10억. 지분 투자액 10억이다. 근데 승수 앞에는 요거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승수 앞에는 게 수익이 분모로 들어가요. 세전은 2억이다. 그러면 여기 5거든요. 세후는 세금을 납부한 여기 1억이다. 그럼 얼마? 10이에요. 5억가 커요? 10이 커? 여기 크지 뭐. 여기 1번 설명이죠. 2번 순소득 승수는 총이 포인트이죠. 총 투자액을 순영업소득 나눈 값으로서 순소득 승수를 다른 말로 자본회수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역수가 뭐죠? 세전 현금 수지 승수에 역수가 3번 나왔죠. 뭐죠? 지분 환원율 또는 다른 말로 뭐죠? 지분 배당률이라고 해요. 지분 환원율 또는 지분 배당률.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입니다. 자, 어림세법 중 순소득 승수법에는 순수값이 클수록, 자, 여러분 4번 볼까요? 순소득 승수는 아까 얘기했지만 총 투자한 금액을 순영업소득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거든요. 이걸 뭐라고 했죠? 아까 자본 회수 기간이에요. 그러면 순소득 승수가 크면 어떻게 돼요? 순소득 승수값이 크면은 총투자한 금액을 가지고 총투자한 금액을 순영업소득 가지고 회수하는 기간도 길어요. 4번 정답. 맨 끝에 짧다가 하면 안 돼. 길다. 자, 5번은 매년 출제되는 지문. 올해도 개념 출제합니다. 이거 상당히 수식 모르면 큰일 나요.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가 되죠? 작년에 다 출제했죠. 작년에 1보다 큰 거, 1보다 작은 거 작년에 다 출제해서 둘 다. 자,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1보다 작으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감당하기도 부족하다. 1보다 크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보다 크기 때문에 부채 서비스액 갚고도 남는 금액이 있죠.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 여기 5번 씁니다. 24번. 자, 투자 금액 I가 얼마죠? 투자 금액 I는 얼마? 2,000만 원이 주어졌어요. 2,000만 원인 투자의 수익성 지수인데 수익성 지수는 얼마? PI는 여기 많이 봤죠?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 현가로 나는데 이 값이 얼마다? 1.25다. 순현재 가치는 얼마냐 묻는 거죠. 그럼 PV는 얼마? PV는 I가 2,000만 원 주어졌으니까 얼마? 1.25는 4분의 5거든요. 1.25는 4분의 5예요. 4분의 5 곱하기 얼마? 2,000만 원. 해주면 4, 5, 25, 2,500만 원이 우리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그러면 순 현가는 PV 얼마죠? 2,500만 원에서 뭐를 뺀다? I 2,000만 원을 빼주면 순 현재 가치는 얼마? 500만 원이 구하고자 합니까? 1번 정답. 25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 저당 대출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점증 상환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 비해서 대출금 횟수가 빠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가장 느려요. 초기에 마이너스 상환이 있다 보니까 가장 느립니다. 빠른 게 아니라 느립니다. 1번 틀렸고 2번 대출금, 대출기간 및 이자율이 동일하다면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보다 대출기간에 이자가 더 많다 하니까 틀렸는데 여러분 이 얘기거든요. 자, 대출기간 만기까지 볼 때 이자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처음에 이자가 이렇게 내려온 것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처음에는 아직 돈 안 갚았기 때문에 이자는 똑같거든요. 이자는 똑같은데 원리금 균등은 이런 형태로 내려와. 여기에 바로 내려오는 게 뭐지? PF. 그러면은 만기까지 갔을 때 이자는 누가 더 많이 갚아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 더 많이 갚습니다. 2번 틀렸고 3번 대출자는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르는 손실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뭐를?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해. 고정금리에게는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합니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대출 금리는 양도성 예금 증서가 바로 뭐죠? 기준금리죠. 기준금리에 뭐를 더한다? 가상금리를 더한 변동금리 틀렸습니다. 여러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예요. 고정금.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 그래서 4번 정답이죠. 5번이 정답이. 네, 시장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보다 낮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약정 이자율, 계약 이자율, 저당 이자율보다 낮으면은 높은 대출 금리로 갚으면 차입자는 뭐다? 손해니까. 차입자는 지금 손해를 보니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만기가 되기 전에 뭐다? 조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여기 5번 선. 여러분 그 5번 지문은요. 우리가 6회 7회 2년 연속 정답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정답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지문 조기 상환 요거는 정답 지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26번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2차 년도 두 번째 해 이자만 구하라.
무슨 조건? 문제는 CPM.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 자, 그러면은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 자,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 얼마죠? 대출금 1억 원. 1억 원에 뭐를 곱해준다? 월 저당 상수 곱해줘야죠. 자, 월 저당 상수가 주어져. 지금 우리 매월 구해야 되니까. 자, 월 저당 상수가 주어졌어요. 얼마? 뭐 연간 단위네. 매년 연 저당 상수가 주어진다. 얼마? 0.117. 그럼 얼마죠? 1170만 원. 1170만 원. 그럼 여기 얼마 나온다? 1170만 원이 매년 원리금 상환액이죠. 자, 1회차 갑니다. 1회차 이자부터 구해야 돼요. 이자는 얼마? 이자는 융자잔고. 미상환된 원금은 처음에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대출금 얼마? 대출금 1억 원에 연이자율 몇 프로? 10% 곱해줬더니 얼마죠? 1,000만 원. 1,000만 원이니까 원금은 원리금 상환액 1,170만 원 원리금 상환액에서 뭐를? 이자 1,000만 원을 빼줬더니 얼마죠? 170만 원 원금 갚았어요. 그럼 2회차 이자 구하는 거죠. 이자는 얼마? 융자 잔고는 얼마에서? 대출금 1억 원에서 얼마 갚았어요? 170만 원 갚아서 여기다가 이자율 10%를 곱해준다. 얼마 나와요? 이게 9,830만 원이죠. 그러면 10% 0.1을 곱해주니까 983만 원. 정답은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27번 보겠습니다.